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요즘 날씨도 지내시기에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또 요즘 많이 불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의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김진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저희 병원 경희의료원 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한방내과의 소속인데 특히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구강 건조증 특히 어르신들이 네. 입마름을 많이 호소하셔서 특히 어르신들이 입마름이 자주 오는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네. 슬기롭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이가 드실수록 말씀하신 대로 입안이 많이 마르는 경우가 생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이 자주 마르고 또 목도 뻐근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입안이 마른다고 해서 단순히 갈증만 이유가 아니라 또 이렇게 충치와 연결되기도 하고 치아도 나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입속 염증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강 질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강 건조증 오늘 좀 한번 그 원인 또 예방 방법 등 여러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에 랜선 건강교실 아니면 경희의료원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시간과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강 건조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네.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네. 이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구강 건조증이란 어떤 증세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요 하나하나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 건조증은요 입이 마르다는 느낌이에요. 아주 직관적인 그런 증상인데 다분히 근데 네.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환자는 이제 실제로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이 마르다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침 나오는 양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 침이 끈적끈적하게 나오고 하는 이제 이런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입이 마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밑에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보시면 구강 건조증인데 타액의 분비 저하가 동반된 게 있다면 한 유형은 타액 분비는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입이 마르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반면에 검사상 타액 분비는 저하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입이 마르다고 호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타액선이라는 게 주된 타액선이 귀 밑에, 턱 밑에 있는데 이 타액선의 기능이 예비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도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니까 입마름을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먼저 입이 마르다라는 이런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실제로 침이 안 나와서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증상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거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침이 잘 안 나오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또 질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네.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희의료원에서 구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김진성 교수님으로부터 이 구강 건조증과 관련한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랜선 건강교실, 경희의료원의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시간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하신 점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구강건조증 벌써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하나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해볼까요? 네. 너구리라고 닉네임을 쓰신 분인데요. 설태와 함께 입냄새가 심한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아무래도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 뭐 잇몸도 안 좋고 또 보철 또 임플란트 이런 치과 진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침분비가 원활치 않아서 이제 입냄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설태가 많이 쌓여서 생기는 입냄새의 경우는 설태라는 것은 입안에 이제 쌓여 있는 이물질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성분들은 먹은 음식물에 찌꺼기도 있고 또 입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도 있어요. 우리 피부에서 각질 자꾸 생기기 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에서도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요소들과 더불어서 입에 살고 있는 거의 한 2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물질하고 세균하고 두 개가 서로 부패하면서 냄새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때 이제 침이 원활히 잘 나오면 세균도 억제하고 이물질도 씻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침이 잘 안 나오니까 뭐가 더 많이 쌓이고 세균도 더 활성화돼서 당연히 이로 인해서 이제 입냄새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태 때문에 침이 잘 나오질 않아서 침이 잘 안 나와서 설태가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입냄새도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구강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올까요? 네, 지금 그렇죠. 질문부터 제가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 어르신들이 입마름이 심한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 봤어요. 일반적으로 입마름이 심해지는 원인은 이제 유발 요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온 요인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 요인이 제일 많아요. 첫째는 이제 드시는 약물이 하나의 영향을 미쳐요. 침샘에서 침을 만들고 이게 이제 입안으로 잘 흘러나오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종류의 약을 먹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침 분비가 방해를 받는 건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뭐 몇 가지 종류의 약들을 많이 드시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전신 질환 중에서 당뇨병,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여성 특유의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갱년기 장애 이런 것들도 한 원인이 되고 또 머리 쪽에 암이 있거나 이 갑상선에 암이 있으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침샘을 망가뜨려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침이 더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설사가 있거나 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해도 이를 이제 전해질 손실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입마름이 더 심해지겠죠. 그 외에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게 이제 과도해서 우리 몸에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입마름이 더 심해지고 또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유발 요인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입마름이 심한 이유는 몇 가지를 더 이제 덧붙여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타액선 기능이 저하가 돼요. 기능이 저하된다. 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오장육부라는 기능 저하가 뒤따르고 또 근육량도 줄어들고 노쇠가 진행이 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도 타액선의 기능이 특히 더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요. 물론 연구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놓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자연 생리적인 면 때문이라도 침분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내 전신적인 기능을 보강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액산의 분비 기능도 향상시키는 걸 도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 주요한 원인인데, 약물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흔히들 드시는 약이거든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 약이에요. 알레르기 약을 어떤 때 먹게 되나요? 뭐 알러지 비염, 네. 또 알러지 가려움증 있고 이럴 때 흔히 처방을 받아요.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러는데, 이 약이 이제 침 분비를 방해하고요. 두 번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잠이 짧아지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면제 종류, 안정제 종류 이런 걸 드시게 되는데, 이게 잠을 잘 자는 게 침 분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안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오히려 침 분비를 줄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은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가족과의 왕래도 적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하셔서 고독감도 많이 느끼시고 또 우울해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뭐 항우울제 이런 처방도 종종 받으시거든요. 이 약물도 마찬가지로 침 분비를 줄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혈압약이 모두 그런 게 아니고, 이 중에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 특히 침 분비를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것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전립선. 그렇죠. 그래서 전립선이 커져 있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도 쓰이는 대표적인 약제들이 침 분비를 방해하고요. 그 외에 이제 기관지 확장에 작용이 있는 흡입제 뿌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약을 안 쓸 수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니까 이렇게 약들을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도 큰 요인이군요. 예. 그래서 이 경우 내가 입마름이 심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약을 먹고 있네. 그럼 이 약 먹지 말아야지. 이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대로 설사 이런 약을 드시더라도 약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대체 가능한 다른 약이 있는지, 그러니까 침 분비를 비교적 덜 방해하는 약이 있는지를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교체를 하건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시는데 구강 건조증이 조금 심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구강 건조증을 조금 덜 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나머지 설사 방해를 받더라도 뭔가 침 분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다른 생활 관리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되겠죠. 네. 네. 선생님 김주용 씨 한번 상담을 해주시죠. 네. 구강 건조증이 심해서 음식 섭취를 비롯한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차츰 더 심해지는 느낌이며 입에서 냄새도 나고 음식의 맛도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의욕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강 건조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바로 그런 주제를 질문해 주셨어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침 분비가 잘 안 되면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요 그림을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이제 혀 표면의 모습인데, 혀 표면은 울퉁불퉁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확대해 보면 이와 같거든요. 네. 몇 종류의 유두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버섯 유두, 또 성곽 유두라는 게 있어서 그 유두의 바닥에는 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에 울퉁불퉁하게 나온 걸. 그렇죠.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유두에 미뢰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냠냠 씹어서 침하고 뒤섞여서 혀 바닥에 스며들면 그 화학적인 자극이 이 미뢰에 닿아서 그 맛 신호가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머리에 가서 무슨 맛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이 잘 안 나오면 이 유두가 위축이 돼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피부가 조금 주름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지듯이 나이 들어가면서 오는 현상도 조금은 있는 데다가 침마저 안 나오면 이러한 위축이 더 심화되니까 이로 인해서 맛 느끼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요. 또 식욕이 떨어지니까 이제 드시는 것도 부족해져서 기운도 없을 테고 악순환이 되겠죠. 또 우리 왜 음식 관련해서 소확행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확행. 그렇죠. 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감. 예, 우리 사실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재미난 게 별로 없는데 작은 거라도 뭔가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아주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먹는 즐거움, 행복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연이어서 식욕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더욱더 의욕도 더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독감이나 우울한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상담하신 분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 침이 안 나와서 설태가 쌓이니까 냄새도 심해지고, 또 침이 안 나와서 유두가 위축이 돼서 맛을 못 느끼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더욱 떨어지고,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원인과 치료 방법은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네. 조금만 더 이 방송을 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계속 해주시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조금 질문이 막 앞서가서 얘기하다 말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구강건조증은요, 타액의 흐름이 감소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침샘이 아까 제가 귀 밑에, 턱 밑에 큰 침샘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잘 안 돼서 입도 마를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설사 침이 만들어져도 여기 어떤 관을 통해서 입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이 관이 막히는 병이 있어도 침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액의 흐름이 감소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생화학적인 구성이라는 게 침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침의 질이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끈적끈적한 성분이 많아서 뭐 거품도 많고 설태도 많아지고, 이러한 요소들이 구강건조증의 생리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입마름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타액성 기능 저하, 또 약물 얘기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면역력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뭐 장부 기능도 약해지고 해서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병들 중에 하나가 대사증후군의 하나인 당뇨병인데, 이 혈당을 사용하는 대사 능력이 약해지면 우리 혈액 중에 당 성분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콩팥에서 이 당을 걸러내는 게 완전치 않아서 오줌으로 왜 당 성분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때 삼투압 작용으로 내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 몸 내에 수분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입마름이 오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몸의 열반응과 더불어서 내 몸에 수분이 소모돼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50대 폐경기 즈음에서 오는 갱년기 증후군 그러잖아요.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몇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죠. 열이 확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더불어서 입마름도 심해지는 이런 대표적인 전신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입으로 숨 쉬는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이제 구강호흡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입으로 숨 쉬는 몇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면, 첫 번째는 코가 막혀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코 안에 비강이 좁아지는, 그러니까 속에 점막이 부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비염이, 알러지 비염 이런 거 앓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재채기하고 코가 막히고 뭐 코도 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증상들과 더불어서 코 막힘이 이제 유발이 돼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코는 별로 안 막히는데도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제
목젖이 지나치게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다든가 양쪽에 편도가 만성적으로 부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경우는 이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요. 턱을 다무는 근육, 또 뭐 삼기는 근육,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습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서, 그 외에 이제 치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입을 이렇게 다물었을 때 자극감을 피하기 위해서 잇몸이 안 좋거나 뭐 틀니가 있거나 이게 잘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게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이렇게 코가 아니고 입으로 주로 숨을 쉬면 공기의 흐름이 원래 이 밑에 그림처럼요, 코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입으로 공기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동안에 입에 남아있는 침들이, 우리 피부도 이렇게 땀이 적절히 나오고 또 로션 같은 걸 발라서 보호해줘야 거친 느낌이 덜 들듯이 입안도 분비된 침이 적절히 남아있어서 입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침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입마름을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몇 가지 잘 구분해서 만약에 실제로 뭐 부어있는 게 심하고 해서 그렇다면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제 뒤에 제가 이제 테이프 붙이는 법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교정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오늘 저희 랜선 건강교실은 경희의료원 한방내과에서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김진성 교수님과 함께 또 이 입마름,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랜선 건강교실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또는 유튜브에 경희의료원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을 여러분께서 동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채팅창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승희 씨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구강 건조증이 생겨서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타액 분비가 정상보다 조금 적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침이 나오도록 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30여 분 지나면 침이 많이 생기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건조함이 있어요. 이럴 때 한 달분 처방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계속 먹으면 나아질까요? 하셨어요. 침이 나오는 약도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검사 받으신 거는요, 혹시 타액선이 망가지는 병이 있는지와 관련된 검사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염증이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받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흔히 할 수 있는 검사가 타액선의 침을 직접 받아보는 거예요. 네, 침이 나오는 걸 일정 시간 동안에 게이지가 있는, 눈금이 있는 튜브에다가 깔때기를 설치해서 직접 받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또 나아가서 타액성 조용술이라고 해서 침샘 분비를 침이 잘 만들어지는지, 이 침이 또 신맛에 자극을 줬을 때 잘 흘러나오는지를 구분하는 검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검사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기능은 어떤지, 또 약물의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또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쓰이는 약제가 필로겐이라는 약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구강건조증에 사용에 승인을 받은 약은 유일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뭐 세비멜린이라는 다른 약이 있긴 한데, 그 약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이 약의 작용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이에요. 우리 침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어서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침이 잘 안 나오는 거고, 편안한 상태에서 잘 흘러나와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잘 흘러나오고, 네.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덜 나오고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침이 안 나오는 이유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동해서 침샘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치매 분비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제예요. 그래서 보통 5mg짜리를 하루 4번 이렇게 먹게끔 표준적으로 쓰는데 쓰시는데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지나치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니까 침이 너무 많이 나오건 눈물이 나오건 매식거리고 어지럽고 뭐 등등의 몸에 땀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 용량을 표준량보다 조금 줄여서 반알, 5mg짜리 반알이면 2.5mg겠네. 그 반알을 하루 2번만 먹다가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적용하시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유감스럽게도 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 당장 치매 분비를 늘려주는 작용이 있는 약인데 또 한 가지 이 약의 문제는 먹는 동안에는 침이 나오는데 안 먹으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몇 가지 다른 원인들, 뭐 입을 벌리고 자는지, 평소 자극에 내 몸이 민감해져서 자그마한 자극에도 교감신경이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다른 요인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듯 싶네요. 근데 한 달분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면 계속 먹으면 나아질까요? 약을 먹는 동안에는 계속 침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먹으면 또 또 건조해지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면 직접 입이 마른 다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검사상 이상은 없으니까 그걸 잘 구분해보자 이 말씀이죠. 네. 지금 또 아까 다른 분 또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안수로 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아파서 잠잘 때 입을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 다음날은 목이 안 아픕니다. 입에 테이프를 붙이신다고요? 평소 입 벌리고 자는 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자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평소 말을 많이 하면 목에 이물감을 느껴서 좀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네. 입에 테이프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입을 아까 요 구강호흡 말씀을 이제 네. 보충해서 드려야겠네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특별히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는 거라면 테이프를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코가 막힌 원인을 잘 해결하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만약에 잘못된 습관들이 원인이 된다면, 뭐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거라면 테이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갑갑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 테이프는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보통 이렇게 X자나 V자 형태로 붙이는데, 그럼 테이프 붙이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요, 제가 말미에 생활관리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자형이나 V자형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이 테이프는 일반 뭐 전기용 공업사에서 사서 이런 테이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약국에 가시면 스킨 테이프라고 아마 파는 것 같아요. 스킨 테이프. 예, 네.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서 그런 게 피부 자극을 좀 덜 주니까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X자형을 붙이거나 V자형을 이렇게 붙이고. 네,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프를 붙여서 될 부분인지, 아니면 코가 막히거나 또 이제 코골이가 심하고 또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던가 이런 건 아닌지, 그런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죠. 네. 입에. 그리고 네. 말을 많이 하면 목에 이물감이 생긴다. 이거는 당연히 현저히
이 우리가 이제 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말을 너무 안 해도 침이 안 나오지만 너무 많이 해도 침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 말하는 동안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으면 더욱더 침이 안 나올 테고요. 저도 말을 하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입이 마른 거래요. 네, 그거는 네. 당연한 건데, 네. 이런 목마름과 관련해서 입안 내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주관적으로 내가 입이 마르다 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목도 건조한 느낌이 들고요. 또 목소리도 쉬고, 또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을 아마 큼큼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흔히 올 수 있어서, 정도가 아주 심한 분들은 목이 조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맑은 침이 잘 나오도록 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해서 이물감을 느낀다면 아무래도 말을 줄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저와 같은 조건을 갖고 계시거나 직업상 전화 상담을 하시고 뭐 이렇다면 말씀을 덜 하시는 게 참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경우는 말씀을 좀 덜 하시면서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가끔 조언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황당하게 하세요. 난 직업이 이런데 어떻게 안 하냐. 맞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제 자구책을 조금 마련하셔야죠. 네, 그래서 스킨 테이프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서 입에 X자를 붙이시거나 V자로 붙이시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일단은 건조증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핵심적인 건 붙이기 이전에 단순히 입을 벌리는 건지, 입을 벌리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 코가 막히거나 이를 갈거나 등등의 다른 조건이 있는지 꼭 구분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진성 교수님께서 지금 구강 건조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랜선 건강교실 그 유튜브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또 계속해 주실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르신 입마름이 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더 네, 그러시죠. 해주시죠. 네. 이상호 씨인데요. 낮에는 정상인데 밤에 입마름이 심하고 잠에서 깨면 침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면 침이 생긴다고요? 증상 설명을 듣고 싶다고요. 네. 일단 우리가 침이 분비되는 양은요, 보통 한 1.5리터 내외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5리터면 우리 왜 콜라병, 사이다병 이러고 2리터짜리에 조금 못 미칠 정도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종일 균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먹거나 상상하거나 냄새 맡거나 해도 잘 나오고요. 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말을 지나치게 안 하거나 또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침이 덜 나와요. 긴장된 상태에서도 덜 나오고, 하물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는 낮 동안에 분비량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입마름이 생기는데, 엎친 데 겹쳐서, 여기에 겹쳐서 입이라도 벌리고 주무시면 아마 입마름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네. 또 우리 잠이라는 게 깊은 잠과 옅은 잠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새벽녘에 렘 수면이라고 그래서 꿈을 막 꾸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뭔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수면 질이 나빠지니까 더욱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침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잠에서 깨면 침이 생긴다 하셨어요. 그거는 글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잠 동안에 뭔가 깨기 직전에 침이 많이 나오는 자극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맛있는 걸 생각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침에서 이 침이 분비가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앞서 제가 1.5리터 정도의 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침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다 삼키고 있어요. 내가 침을 삼켜야지 해서 삼키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지나치게 긴장한 경우 외에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 침 삼키는 게 잘 안 돼서 입안이나 목 근처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작용해서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 침도 많이 고이는 데다가 기침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침사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이제 아침에 고였던 침을 한꺼번에 삼키다가 사례가 자주 걸리는 이런 증상이 오실 수 있어서 그걸 조금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씨 같은 경우 침이 이렇게 생길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수면의 질을 좀 높여서 이제 뭐 걱정거리나 뭐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침에 침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서 유발이 된다면 그런 꿈의 종류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네. 일단 좀 릴렉스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상담자분의 연세가 나와 있진 않은데 만약에 고령이셔서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 침사래도 자주 걸려서 기침하고 가래 양도 늘어나는 것 같고 이렇다면 그게 삼키는 작용이 잘 안 돼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작용이요? 침을 이제 삼키는 게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조금씩 계속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작용이 잘 안 돼서 많이 고여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상호 씨에게는 그냥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그런 거라면 네.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몸의 전신적인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 면들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기력을 좀 보충해주는 적절한 영양식과 운동이 필요할 테고 네.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오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제 잠을 깊이 잘 잘 수 있도록 이제 생활 관리나 약물 치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상호 씨 같은 분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그 생활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이 구강 건조증의 증상, 입이 마르다는 주관적인 증상 말고도 더불어서 나타나는 사인들, 이를 징후라고 그래요. 어떤 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입이 마르다는 갈증 분명히 있는데 나가서 목구멍도 건조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목이 조이는 듯 이물감, 앞서 어떤 질문자분은 급급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한 이상 감각이 입이나 목에서 같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침의 양도 줄어들지만 침의 질이 나빠져서 점조한 끈적끈적한 침 위주로 소량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입안에 이물질을 씻어내고 하는 작용이 떨어지니까 설태도 더 많이 쌓이고, 이 설태 중에는 먹은 음식의 찌꺼기나 입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 또 세균들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 두 개가 부패가 되니까 당연히 입냄새도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더 잘 쉬고요. 네. 말씀을 조금만 더 많이 해도 금세 쉰다라고들 하세요. 또 발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말씀 많이 하면 입이 달라붙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발음이 어눌해질 거 아니에요. 또 음식 삼키는 것도 어려워져요. 아주 심한 분들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나이 드실수록 그런 분들 특히 더,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아주 불편한 증상으로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는 유두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해를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 혀 끝에서 뿌리로 넘어가는 경계면 되는 부위에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4가지 종류의 유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릴 때 있던 것이 어른이 되면서 퇴화가 돼서 주로 이게 확대된 그림인데요. 이렇게 성곽 유두라는 거, 또 버섯 유두라는 거, 또 요 불꽃 모양의 실유두라는 게 있는데, 이 유두 중에서 실유두라는 것은 마치 우리 피부의 때처럼 각질이 이렇게 생겼다 떨어져 나가고 또 생겼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요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맨질맨질하게 되겠죠? 그러한 면들 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뢰가 이렇게 바닥에 숨어 있는데, 요 미뢰가 포함되어 있는 버섯 유두나, 요게 버섯 유두고 성곽 유두라는 것이 쪼그라들어요. 위축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로 인해서 혀의 갈라짐도 더 심해지고, 나아가서 입술도 건조해지니까 입술도 갈라지겠죠. 또 이 갈라진 거와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혀의 자극의 민감성이 높아지니까 혀에 아리다, 화끈거리다, 매웁다, 뭐 이러한 증상들이 더 잘 생겨요. 나아가서 이게 통증으로 유발이 되기도 해요. 물론 혀가 화끈거리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강 건조증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제가 이 유두라는 게 위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위축이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위축되는 정도가 있는데, 침마저 안 나오니까 더욱더 위축이 돼서 맛을 느끼는 기능이 고장이 나요, 한마디로.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가끔 요리하다가 얘야 일로 와서 이거 간 좀 봐라 그러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는데 침마저 안 나오니까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침이 입안을 보호하고 세균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니까 점막의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염증도 쉽게 오고요. 또 입안에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곰팡이균이 나와요. 근데 이 곰팡이균은 일종의 상재균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어린아이들,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병원에 어떤 병으로 오래 입원해 있는 분들,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어떤 조건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콩팥 같은 거 이식하면 면역 억제제 쓰잖아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곰팡이균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침마저 안 나오면 이러한 염증이 더욱더 심해진다. 또 곰팡이균의 감염이 더욱더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서진우 씨 질문 주셨습니다. 입이 텁텁하고 구강이 잘 마르는 편이라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가글 후에 혀끝이 저리고 얼얼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글을 하시면 그런가 봐요. 가글을 계속해도 괜찮은지요? 또 치약도 구강 건조증에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입이 텁텁하고 잘 마르는 편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특별한 원인 질환이 있건 없건 간에 침분비가 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침분비가 잘 안 되는 게 일정 기간 지속이 되면 입안 점막에, 제가 앞서 위축도 된다, 갈라짐도 더 심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형태적인 이상도 유발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적인 직접적인 이상이 없더라도 자극에 민감해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가글제 자극에 더욱더 예민해질 수 있는데, 시중에서 파는 가글제 종류 중에는 거기에 맨솔이라고 화한 느낌 심하게 있고, 또 청량감을 위해서 알코올도 같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특히 더 자극감을 더 심하게 만들었으리라 이렇게 보여서, 만약에 이런 혀끝이 얼얼하고 자극감이 심하다면 이런 종류의 가글제를 사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글 하면은 저도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멘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가글을 안 쓰는 게 나을까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자극감이 너무 심하다면 그냥 일반 생수, 맹물을 이용해서 가글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근데 가글을 그렇게 화한 느낌의 가글을 하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되도록 적게 한두 번만 하시라. 이렇게 적절히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치약도 맞습니다. 치약도 마찬가지로 화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박하 성분, 맨솔이라는 성분이잖아요. 이 멘톨 때문에 자극감을 계속 느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정도가 심한 분들은요, 치약 종류 중에서 멘톨이 안 들어가 있는 종류의 치약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자극감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글은 본인의 자극감에 비례해서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최소 사용을 하는데도 자극감을 느끼면 사용하지 말고 물을 쓰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치약도 마찬가지로 자극감을 유발하니까 만약에 자극감을 내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면 멘톨이 안 들어간 치약을 쓰시는 게 좋겠고 물론 직접적으로 입 마름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답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른 분 또 아까 한번 다른 분 좀 보실까? 네. 블루 조아라는 분 46세 여성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부터 입마름을 느끼고 있는데요. 혓바닥 가운데에 두 군데가 갈라지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네. 제일 불편한 것은 한 번씩 왼쪽 혓바닥이 붓고 또 치아랑 부딪혀서 며칠씩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경이 온통 혓바닥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럴 때 신경을 쓸 때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침 분비는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럴 때 이를 꼭 물고 있는 습관도 있고 작년에 공황 증세로 응급실을 또 가셨는데 입마름과 혓바닥 불편함을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너무 많아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말씀.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연세로 봐서는 이제 폐경기 즈음에서 갱년기 장애 뭐 이런 거가 나타날 수 있는 연세인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몸의 호르몬의 변화는 분명히 올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입마름이 유발될 수 있는 정서적인 요인 또 전신적인 기력 또 혹시 다른 약을 먹고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마름이 생기게 되면 마침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오른쪽 사진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것처럼 갈라진 게 이렇게 두드러져 있죠. 네. 사실 이러한 갈라짐은요 균열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타고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갈라져 있고 어떤 분들은 덜 갈라져 있긴 한데 이 갈라진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피부의 탄력성이 줄어들듯이 혀의 혀 조직의 탄력성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 갈라짐이 조금 더 심해져요. 또 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짐이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이 두 군데 갈라졌다는 부분이 아마도 타고난 면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침도 안 나오고 해서 더 갈라졌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자극감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왼쪽 혓바닥이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혀가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손발 잘 붓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반지 이게 오늘은 이상하게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검사상 몸이 붓는 대표적인 질환이 콩팥이 안 좋아서 붓는 경우 또 어떤 데 심장이 안 좋아서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특발성 부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몸이 붓듯이 손발이 붓듯이 혀도 부어요. 그래서 혀가 더 부어지면 이제 입안내는 한정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혀가 부으면 치아하고 더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혀에 침이 안 나오고 갈라짐도 있고 자극감도 더 느끼는 조건이 있는데 혀마저 부으면 치아하고 밀착된 부분에 이빨 자국이 현저해져요. 이걸 이제 치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1년에 쭉 같이 다 오면 아무래도 자극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엎친데 더해져서 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정서적인 면이 있다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런 자극감을 더 예민하게 갖게 되고요. 또 이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걱정을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또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이거 혹시 나쁜 병 아니야? 혹시 뭐 암은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점 나빠지는 이러한 그런 어떤 그런 순서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아마 상담자분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이 저 그림을 보면 혀가 굉장히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제목을 잠시만요. 네. 실유도 탈락 균열설 그랬는데. 그랬죠. 네. 저 앞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 그림을 보면 혀 위에는 울퉁불퉁한 구조물들이 있다. 네. 그게 몇 종류의 유두다 그랬죠. 네. 근데 초기에는 침이 안 나온 초기에는 이 유두들이 길어져서 각질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이런 설태가 늘어나요. 뭐가 더 잘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이 끈적끈적하면서 거품 많은 침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미생물 같은 게 더 있으면 부패가 진행이 돼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걸 열이 있어서 후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설태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침이 안 나오는 게 이제 6개월, 1년, 오래되면 오히려 이 각질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또 울퉁불퉁한 구조물들이 위축이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걸 이제 앞서 제가 여기서 처음에는 설태가 늘어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실유두가 탈락하고 유두들이 위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맨질맨질해진다. 매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갈라지는 정도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갈라진 게 무조건 병이란 얘기는 아니고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금 상담하신 분처럼 자극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거리고 아리고 이럴 수 있고 또 맛 느끼는 기능도 그 유두 바닥에 미래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위축이 됐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맛도 느끼는 게 잘 안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연달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참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평상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쉽게 생각해서 침이 정말로 안 나오는 게 침샘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염증이 있고 암 덩어리가 생기고 또 그게 이제 파괴되는 다른 병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데도 오는지 구분부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어르신들이 만약에 침 분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걸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생활관리 방법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거에 관련해서 네, 하나하나 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우리 침은 어디서 갖다 쓰는 거냐면 우리 혈액에 있는 수분을 땡겨다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피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잘 만들어지려면 뭘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나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물 많이 드세요. 그러면 나 많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섭취량이 제가 1.5리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페트병 큰 걸로 거의 가득 찰 정도인데 우리 하루 3끼 먹을 때 잔으로 치면 우유 200ml 컵 그 정도 양으로 치면 한 8잔 되잖아요. 근데 8잔 하루 드시는 것 같아요? 하루 3끼 먹는 거 뭐 충분히 국 많이 먹는다 쳐서 3잔 정도 먹고 커피 한 잔 아침에 모닝커피 드신다 쳐도 나머지 4잔 정도를 컵에 가득가득해서 더 드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잔, 또 한 잔이 아니라 2잔 정도씩 드시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이제 생수병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맹물만 또 생수만 드시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커피는 드시지 말고, 커피는 왜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침 분비를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드시지 말고 이왕이면 차를 드시는데 차 종류 중에서 한방에서는 자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을 촉촉히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보강해주는 치료 기법이 있어서 그러한 자음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구기자고요. 또 맹문동이라는 게 있고 또 오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처럼 만들어 드시는데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런 쪽에 뭐 흥미가 있다 싶으면 세척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 좋은 제품 구입하셔서 하루 한 주먹 정도를 이용하시는데 보통은 8g 정도 내외 되거든요. 약으로 쓸 때. 그러니까 한 줌 정도를 데려서 요걸로 이제 하루 4잔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서 나눠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기자, 맹문동, 오미자를 쓰시고 나는 이것도 귀찮다 싶으시면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티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구입하셔서 생수병에다 그 티백을 딱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찬물로도 오래 놔두면 어느 정도 우려지잖아요. 네. 그거 조금씩 마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구기자, 맹문동, 오미자. 이게 대표적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재 차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 8잔 채우시도록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녁 이후에는 덜 드셔야 돼요. 저녁 식사로 이제 물 한 잔 마신 거를 끝으로 해서 주무시기 전까지는 물을 드셔도 조금만 드셔서 입에 조금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정도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듯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제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전립선도 부어 있고 또 과민성 방광 그래서 이제 방광도 민감해져서 야간요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럼 주무시다가 잠도 깊이 못 자는데 오줌 마려서 깨고 막 이러면 잠을 설치셔서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더라고요. 분명히 의사는 물 많이 먹으랬는데 물 많이 먹었더니 화장실 가기 바쁘다. 이러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되도록 물을 덜 드시면서 낮 동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취 시간대를 좀 조절해서 충분히 드시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녹황색의 채소류 또 약간 신맛이 나는 과일류 여기 이제 그림처럼 이 그림만 봐도 저는 입에 군침이 좀 도는데요. 신 느낌 침이 돌잖아요. 이런 과일들을 이렇게 즐기시는 게 좋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침 분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종류 중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타액선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런 거 즐기는 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맛난 음식 드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제가 앞서 우리 침은 혈액에서 끌어다 쓴다 그랬잖아요. 혈액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상담하신 분처럼 연세가 드시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왕래도 덜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생활도 이렇게 좁아지고 이러면 이 말할 기회도 없고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뭔가 이렇게 기분 좋아 이런 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한 끼는 맛있는 음식부터 먹는다 이런 생활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약간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요즘 식욕도 없고 입이 말라서 뭘 먹어도 맛도 못 느끼는데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이러신다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따가 점심 때 뭐 먹으면 맛있을까? 또 누구랑 어디 가서 먹으면 뭐가 맛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셔야 식욕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고
또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그마한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입이 마르고 이로 인해서 뭐 먹어도 맛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면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다 적극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맛난 음식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는 구강 체조와 껌 씻기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껌 씻기는요, 무설탕 껌 팔죠. 우리 자일리톨 뭐 이래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거 사서 씹는데 요것도 요령이 있어요. 껌을 씹는데 입에 자극감이 있으시니까 이걸 하루 종일 씹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입에서 자꾸 놀려야 입안에 이상 감각도 줄고 침이 조금씩 나온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턱 관절에 자극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씹을 때 하루 2번만 씹는 거야. 오전하고 오후 사이, 점심하고 저녁 사이, 아침하고 점심 사이,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씹으시고요. 한 번 씹을 때 한 20분만 씹고 가볍게 몇 번만 씹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입에 굴린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턱 관절에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체조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공 체조와 관련해서 고치법이라고 해서 이빨을 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교설법, 그래서 혀를 휘젓는다 이런 뜻인데, 혀를 입술하고 잇몸 사이에 이렇게 돼서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반시계로 한 번, 요거를 각각 10번씩 하는 거예요. 딱딱딱딱 10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로 10번. 물론 교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교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구강 체조하는 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하셔서 입을 적당히 사용하는 하나의 계기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게 있다면, 앞서 제가 구강 호흡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원인을 교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떨어지고 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영양식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입 벌리는 습관을 교정해야 될 테고, 물론 여기에 한의사들은 특유의 구강 주위에 침을 놓거나 또 이제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몇 종류의 약재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를 갈거나 또 코로 코가 막히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요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서 그런 원인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교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인공 타액이라는 걸 한번 써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OTC 제품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공 눈물 있잖아요. 네. 인공 눈물처럼 인공 타액이라고 있어요. 인공 타액. 네, 인공 타액이 대체적으로 몇 종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데, 뭐 오늘 방송의 성격상 제가 제품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류가 연고처럼 바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분무식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는 이제 각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령은 이게 이제 사용감이 별로 좋지 않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굳이 사용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로 주무시기 직전에 혀 위에 한번, 입천장에 한번, 뺨 쪽에 양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뿌리건 또 이렇게 발라서 입안에 보습작용을 좀 준 다음에 주무시면 입이 말라서 자주 깨면 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더욱더 스트레스가 되고 몸의 피로 회복에도 많은 방해가 돼서 오히려 침 분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강 건조증을 조금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도움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네. 그래서 지금 생활 관리 말씀드린 게 핵심 요지죠. 네. 수분 섭취 충분히 하는데 이왕이면 한방차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기분을 좋게 하시고, 또 군침 도는 상황 자꾸 만들자. 또 적절한 구강 체조나 껌 씻기, 이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고, 또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그
그 다음에 인공 타액을 쓰거나 또 한약을 쓸 때도 꼭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내가 정말로 열이 많은 체질인지 또 물을 만드는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지 요거 구분해서 쓰시는 게 핵심이 돼요. 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